도쿄메지로 경찰서, 한 노인이 오래된 칼들이 담긴 보따리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쿠가와 이에마사. 250년간 일본을 통치했던 쇼군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가 내민 칼들 중에는 일본 역사상 가장 유명한 명검 혼조 마사무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칼들이 연합군에게 넘겨진 후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것은 그 명검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사무라이들이 사용했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기발한 무기들입니다. 카타나가 사무라이의 영혼이라고들 하지만 과연 그것만이 전부였을까요? 사무라이들은 왜 카타나 외에 다른 무기들을 필요로 했을까요? 1185년 가마쿠라 시대가 시작되면서 일본은 본격적인 무인 시대로 접어듭니다. 전국 시대를 거치며 수많은 전투가 벌어졌고 갑옷과 무기는 점점 더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옷이 너무 강력해진 것입니다. 여러 겹의 철판을 리벳으로 고정한 투구는 칼로는 거의 뚫을 수 없었습니다. 창으로 찌르기에도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무라이들은 놀라운 발상에 전환을 했습니다. 자르지 말고 깨뜨리자. 바로 그 생각에서 탄생한 것이 카부토와리였습니다. 카부토와리, 투구 파격이라는 뜻입니다. 1300년대 중반, 일본의 대장장이들은 새로운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35cm 정도의 짧은 무기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단도나 짧은 곤봉처럼 생겼지만 그 용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카부토와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단검형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끝이 달려있어서 적의 칼을 막아내거나 갑옷의 끈을 걸어당기거나 심지어 깡통 따개처럼 갑옷판을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등 뒤에는 갈고리가 달려있었는데 이것으로 적의 칼날을 잡아챌 수 있었습니다. 겨드랑이 같은 갑옷의 약한 부분을 찌를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곤봉형이었습니다. 무딘 철제 곤봉으로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무거웠습니다. 타격으로 적을 제압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투구를 직접 깨뜨리지는 못했지만 갑옷의 약점을 공략하거나 적을 기절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카부토와리라는 이름 때문에 투구를 쪼개는 무기라는 전설이 생겼지만 실제로 투구를 반으로 가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일본의 무기 연구가 세르주 몰에 따르면 투구를 깨뜨렸다는 이야기는 민간 전승에 가깝다고 합니다. 투구의 중심부는 두꺼운 철판이 리벳으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서 엄청난 힘을 가해도 쪼개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왜 투구 파격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일본어로 하치는 투구 또는 두개골을 의미하고 와리는 쪼개다, 깨다, 부수다를 의미합니다. 아마도 투구나 두개골을 공격한다는 의도로 지어진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투구를 완전히 깨트리기보다는 갑옷의 틈새를 노리거나 충격을 가해 적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주된 용도였습니다. 에도 시대에 들어서면서 카부토와리는 사무라이의 보조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칼을 차고 다니기 불편하거나 금지된 상황에서 유용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특히 1876년 메이지 정부가 폐도령을 내려 칼을 차고 다니는 것을 금지하자 일부 사무라이들은 카부토와리를 호신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카부토와리는 단토처럼 아름답게 장식되기도 했습니다. 칼집과 손잡이에 전통 무늬를 새기고 고급 금속으로 마감했습니다. 무기인 동시에 신분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이 독특한 무기는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지금은 박물관이나 개인 소장품으로만 남아있습니다. 1700년대 에도성, 한 궁전 경비대장이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사키 다로다유 단노신. 궁전 내에서는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입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제압해야 할까요? 칼을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맨손으로 싸우기엔 너무 위험했습니다. 마사키는 놀라운 무기를 고안해냅니다. 바로 쿠사리 푼도였습니다. 만력쇠라고도 불렀는데 만가지 힘을 가진 쇠사슬이라는 뜻입니다. 30cm에서 120cm 길이의 쇠사슬 양끝에 무게추를 달았습니다. 무게추는 보통 56g에서 112g 정도였습니다. 둥근 것도 있고 육각형이나 직사각형도 있었습니다. 이 무기의 천재성은 다양성에 있었습니다. 사슬을 휘둘러 적을 타격할 수 있었고 무게추로 정확한 공격이 가능했습니다. 적의 무기를 휘감아 빼앗을 수도 있었고 팔이나 다리를 묶어 제압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명적이지 않게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에도 시대 사무라이 경찰들은 쿠사리 푼도를 애용했습니다. 범죄자를 체포할 때 죽이지 않고 붙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작고 가벼워서 휴대하기 편했고 옷 속에 숨길 수도 있었습니다. 칼을 차고 다닐 수 없는 상황에서 완벽한 호신 도구였습니다. 쿠사리 푼도는 여러 무술 유파에서 가르쳤습니다. 숨겨진 무기로서 그리고 호신술로서 말입니다. 사용법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머리 위로 크게 휘둘러 원심력을 이용할 수도 있었고 채찍처럼 빠르게 튕겨낼 수도 있었습니다. 한 손에 쥐고 숨긴 채로 급습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슬의 길이와 무게추의 모양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달랐습니다. 어떤 쿠사리 푼도는 양끝의 무게추가 똑같았지만 어떤 것은 한쪽이 훨씬 길어서 손잡이처럼 쓸 수 있었습니다. 한쪽은 둥글고 다른 쪽은 직사각형인 것도 있었습니다. 정해진 규칙이 없었기에 무한한 변형이 가능했습니다. 남보 구초 시대인 1336년부터 1392년 사이의 고문서에는 콤피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무기가 언급됩니다. 쿠사리 푼도의 기원은 그보다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마사키 류파를 세운 마사키 다로다유가 1700년대에 개량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세기 들어 쿠사리 푼도는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총기가 보급되면서 전통 무기의 실용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고류무도 학교에서는 여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메이오 신카게류 같은 유파에서는 약 70cm 길이의 푼도 쿠사리를 사용합니다. 한쪽 끝에는 원통형 무게추가, 다른 끝에는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무술 애호가들은 쿠사리 푼도의 우아함과 효율성에 매료됩니다. 작고 단순해 보이지만 숙련된 손에서는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는 무기입니다. 휴대성, 다용도성, 비살상 제압 능력,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쇠사슬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1400년대 전국시대 전장, 중무장한 사무라이들이 격돌하고 있었습니다. 칼로는 두터운 갑옷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창으로 찌르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무사가 거대한 곤봉을 휘둘렀습니다. 140cm, 키만큼 큰 나무 막대기에 철제 스파이크가 박혀 있었습니다. 적의 갑옷이 찌그러지고 말의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바로 카나보였습니다. 카나보, 금속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무식하게 단순해 보이지만 그 위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나무나 철로 만든 커다란 곤봉에 철제 스파이크나 돌기를 박아넣은 무기였습니다. 가장 큰 것은 사람 키만큼 컸고 평균적으로 140cm 정도였습니다. 무게는 2kg에서 5kg까지 다양했습니다. 온통 철로 만든 태치보는 더 무거웠습니다. 이 무기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칼로 뚫을 수 없는 갑옷을 파괴하는 것, 적의 뼈를 부수는 것, 전마의 다리를 꺾는 것. 카나보는 베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는 무기였습니다. 스파이크는 충격을 작은 면적에 집중시켜 파괴력을 극대화했습니다. 갑옷을 찌그러뜨리고 그 안에 인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카나보를 다루려면 엄청난 힘과 균형 감각이 필요했습니다. 무거운 무기를 양손으로 쥐고 적절한 타이밍에 휘둘러야 했습니다. 빗나가면 역습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나보를 능숙하게 다루는 전사는 특별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카나보술이라는 전용 무술도 발달했습니다. 일본 신화와 전설서 카나보는 종종 오니, 즉 도깨비의 무기로 등장합니다. 오니는 초인적인 힘을 가진 괴물로 카나보를 가볍게 휘두른다고 묘사됩니다. 이것은 카나보가 엄청난 힘의 상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 속담에는 오니에게 카나보를 준다는 말이 있는데 이미 강한 자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카나보를 사용한 유명한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1300년대와 1500년대의 사무라이 아키야마 미츠마사와 모가미 요시아키가 카나보를 애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전설적인 승려 전사 사이토 무사시보 벤케이도 카나보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벤케이는 엄청난 힘으로 유명했는데 카나보는 그의 힘을 상징하는 무기였습니다. 카나보에는 여러 변형이 있었습니다. 니오이보, 콘사이보, 테츠보, 아라레보 등등. 스파이크나 돌기가 없는 철제 무기로는 카네모치와 아리보가 있었습니다. 카네모치는 길고 가는 철봉으로 어떤 것은 길이가 99cm에 달했습니다. 단순한 금속봉이었지만 그 자체로 위협적인 무기였습니다. 카나보의 형태도 다양했습니다. 야구 방망이처럼 끝이 두꺼워지는 것도 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굵기가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단면은 원형, 육각형, 팔각형 등 다양했습니다. 나무 카나보는 한쪽 또는 양쪽 끝을 철로 감쌌습니다. 전장에서 카나보의 효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1994년 일본 검술 마스터 오바타 도시시로가 전통 방식으로 제작된 검으로 투구 쪼개기 시험을 했습니다. 검으로도 투구를 쪼갤 수 있었지만 엄청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반면 카나보는 그냥 내리치면 되었습니다. 순수한 충격력으로 승부하는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카나보에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무게 때문에 가장 힘센 전사들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휘두르는데 넓은 공간이 필요해서 밀집 대형에서는 쓰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빗나가면 다시 자세를 잡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적이 그 틈을 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카나보는 전국시대 내내 사무라이들의 중요한 무기로 남았습니다. 특히 중무장한 적이나 기병을 상대할 때 효과적이었습니다. 갑옷을 뚫는 것이 아니라 갑옷째 박살내는 전략이었습니다. 심리적 효과도 컸습니다. 거대한 카나보를 든 전사는 그 자체로 위협적이었습니다. 악마 같은 투구 디자인과 함께 적의 사기를 꺾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에도 시대에 들어 평화가 찾아오면서 카나보의 실용성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술 훈련에서는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힘과 균형을 기르는 훈련 도구로서, 그리고 전통 무술의 일부로서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현대에는 역사 재현 행사나 전통 무술 시범에서 카나보를 볼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과 비디오 게임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나루토의 반나, 드래곤볼의 연막의 오니, 사무라이 잭 등 여러 작품에서 카나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에도 시대 어느 찻집, 상인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담뱃대를 입에 물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비가 붙었습니다. 한 야쿠자가 칼을 빼려 하자 상대방이 담뱃대를 휘둘렀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야쿠자가 쓰러졌습니다. 담뱃대가 무기였던 것입니다. 키세루, 일본의 전통 담뱃대입니다. 1570년대 포르투갈 상인들이 담배를 들여오면서 일본의 흡연 문화가 생겼습니다. 키세루는 대나무 대롱량 끝에 금속으로 만든 흡입구와 담배 그릇을 붙인 형태였습니다. 금속 부분은 철, 은,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고급 키세루는 정교한 장식과 귀금속으로 만들어져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에도 시대의 키세루는 폭발적으로 유행했습니다. 사무라이와 상인 계급이 모두 즐겼습니다. 키세루는 키세루주츠라는 특별한 케이스에 넣어 허리띠에 차고 다녔습니다. 담배는 수입품이라 비쌌고 키세루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부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민들은 칼을 차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칼은 사무라이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방어할 수단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키세루를 무기로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켄카 키세루, 싸움용 담뱃대라는 뜻입니다. 야쿠자 도박꾼들과 건달들이 애용했습니다. 일반 키세루가 18cm에서 30cm인데 비해 켄카 키세루는 30cm에서 54cm였습니다. 주철이나 황동으로 만들어 훨씬 무겁고 단단했습니다. 흡입구와 담배 그릇 부분을 곤봉처럼 크게 만들어 타격력을 높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돌기를 넣어 미끄러지지 않게 했습니다. 켄카 키세루는 효과적인 금속으로 만들어져 강력한 타격이 가능했고 공개적으로 차고 다녀도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야쿠자들은 이것을 허리띠에 꽂고 다니며 자신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서민의 수호자라고 여겼고 켄카 키세루는 그들의 상징이었습니다. 17세기 내내의 막부는 여러 차례 흡연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담배에 빠져 쌀농사를 게을리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켄카 키세루를 든 건달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도 금지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담뱃대 싸움이 사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라이들도 자신만의 전투용 키세루를 개발했습니다. 타치 키세루라고 불렸는데 검처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길이는 약 48cm로 켄카 키세루보다 길었습니다. 전체가 금속으로 만들어져 검을 잃었을 때 대체 무기로 쓸 수 있었습니다. 1876년 패도령 이후 검을 차고 다닐 수 없게 되자 많은 사무라이들이 철제 키세루나 철제 부채를 호신용으로 휴대했습니다. 키세루 술이라는 무술도 발달했습니다. 철선, 즉 철제 전쟁 부채를 사용하는 무술에서 파생된 것이었습니다. 타격, 찌르기, 막기, 관절 공격 등 다양한 기술을 포함했습니다. 키세루는 작고 가벼워서 빠른 공격이 가능했고 양손으로 쓸 수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일부 키세루에는 숨겨진 칼날이나 총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시코미 키세루주츠라고 불렀는데 키세루 케이스 안에 칼이나 총을 숨긴 것이었습니다. 일상적인 물건처럼 보이지만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도쿄 국립박물관에는 총으로 개조된 키세루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메이지 시대에 들어 서양 담배가 들어오면서 키세루의 인기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1868년 이후 담배 파이프 흡연에서 관련 흡연으로 빠르게 전환되었습니다. 키세루는 문화유물이 되었고 전투용 키세루의 전통도 사라졌습니다. 1929년에도 일본에는 190개의 키세루 제작소와 400명의 장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수의 장인만 남아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키세루라는 단어는 현대 일본에서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철도 부정승차를 의미하는데 키세루의 양끝만 금속인 것처럼 출발력과 도착력 표만 사서 중간은 무임승차한다는 뜻입니다. 일상용어로 남은 것입니다. 가마쿠라 시대 전장. 한 사무라이가 화살통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벼루와 붓이었습니다. 그는 전황을 간략히 적어 전령에게 건넸습니다. 화살통 안의 벼루, 바로 야타테의 시작이었습니다. 야타테, 문자 그대로는 화살통이라는 뜻입니다. 사무라이들은 전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전투 상황, 세금, 토지 거래 등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것이 사무라이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필기도구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벼루, 붓, 물병이 필요했고 준비하는 데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마쿠라 시대 초기 1185년에서 1333년 사이에 획기적인 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먹물을 면에 적셔 작은 상자에 담는 방법이었습니다. 붓을 면에 대기만 하면 잉크가 묻어나와 바로 쓸 수 있었습니다. 쏟아질 위험도 없었습니다. 이 작은 상자에 붓을 보관하는 공간을 더하면 완벽한 휴대용 필기구가 완성되었습니다. 초기 야타테는 긴 상자 모양이었습니다. 히오기가타 스타일이라고 불렀는데 접힌 부채처럼 생겼습니다. 주로 히노키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윗부분을 밀면 붓을 넣는 칸과 잉크를 담은 작은 칸이 나타났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닫아두면 완벽한 부채 모양이었습니다. 후에 히샤쿠가타 스타일이 개발되었습니다. 국자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긴 속이 빈 손잡이에 붓을 넣고 한쪽 끝에 국자 모양 부분에 잉크를 담았습니다. 뚜껑을 열면 잉크통과 붓을 꺼내는 입구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이 디자인은 에도 시대 내내 가장 인기 있었습니다. 담뱃대 모양과 비슷해서 의심받지 않고 차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야타테는 주로 청동이나 구리 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은, 금, 샤쿠도 같은 고급 금속으로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손잡이에 자를 새겨 넣거나 잉크통 뚜껑에 작은 나침반을 달거나 목수용 먹줄 장치를 내장한 것도 있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야타테에 딸린 작은 칼이었습니다. 카미킬이라고 불렀는데 종이를 자르는 용도였습니다. 붓을 넣는 손잡이 옆에 별도의 칸이 있어서 작은 칼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라이만 검을 차고 다닐 수 있었기에 이 작은 칼은 서민의 호신 도구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야타테는 더 나아갔습니다. 권총처럼 생긴 것도 있었고 실제로 발사 가능한 총을 내장한 것도 있었습니다. 시코미 키세루주츠 칸테이처럼 일상도구로 위장한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도쿄 국립박물관에는 야타테 모양의 총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사무라이들은 야타테를 상인과 서민에게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목파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츠시카 호쿠사이의 파라에는 여행자가 야타테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 나옵니다. 에도 시대 서민들은 신사순례 여행만 허용되었는데 야타테로 순례를 기록하거나 풍경을 스케치했습니다. 신도를 전파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야타테는 일본 문해율 향상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이지 시대 초기 일본의 문해율은 약 40%로 추정되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사무라이들의 교육 노력과 함께 야타테 같은 휴대용 필기구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필기구는 지식의 확산에 중요했습니다. 1293년의 그림 두루마리에는 사무라이가 히오기가타 야타테를 사용하는 장면이 명확히 나옵니다. 가마쿠라 시대 중반에 이미 널리 쓰였다는 증거입니다. 1183년의 유명한 이야기 헤이케 모노가타리에는 겐지 사무라이 기소 요시나카가 화살통에 벼루를 넣고 다니며 주군을 위해 글을 썼다고 나옵니다. 메이지 유신 후 1868년에 도쿠가와 막부와 사무라이가 폐지되었습니다. 일본은 국제무역의 문을 열고 급속히 근대화했습니다. 서양의 만년필이 들어왔고 야타테는 점차 사라졌습니다. 사무라이의 가장 강력하고 비밀스러운 무기, 지식과 문자를 전파하는 도구였던 새로운 기술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지금도 골동품 시장에서 야타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에도 시대의 정교한 공예품, 아름다운 디자인, 실용적인 기능이 결합된 작품들입니다. 야타테는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었습니다. 사무라이 문화의 상징이었고 지식의 도구였으며 때로는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자, 이제 5가지 무기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카부토아리, 쿠사리 푼도, 카나보, 키세루, 야타테. 이들은 모두 한때 일본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잊혀졌습니다. 왜일까요? 근대화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며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총과 대포가 전장을 지배하면서 전통 무기는 실용성을 잃었습니다. 1876년 패도령으로 검조차 차고 다닐 수 없게 되면서 다른 전통 무기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무기들은 특정 상황을 위해 설계된 전문 도구였습니다. 카부토아리는 갑옷 전투를 위해, 쿠사리 푼도는 비살상 제압을 위해, 카나보는 중무장 적을 위해, 키세루와 야타테는 일상 속 호신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상황이 바뀌면서 이들의 필요성도 사라진 것입니다. 기록의 부족도 문제였습니다. 이 무기들은 대부분 구전으로 전해지거나 특정 유파 내에서만 가르쳐졌습니다. 체계적인 문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카타나는 수많은 기록과 전설이 남아있지만 이 무기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실용적이었지만 낭만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군의 무기 수거도 큰 타격이었습니다. 1945년 메가더 장군은 모든 일본도를 수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재와 군용칼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자루의 칼이 수거되어 파괴되거나 해외로 반출되었습니다. 카부토아리나 쿠사리푼도 같은 무기들도 함께 사라졌을 것입니다. 혼조 마사무네처럼 완전히 행방불명된 것들도 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마사가 메지로 경찰서에 제출한 후
미군 장교에게 넘겨졌다는 기록만 있을 뿐 그 후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 어딘가의 집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녹여져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도 이 검을 찾고 있지만 하지만 이 무기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박물관과 개인 소장가들의 노력으로 일본은 보존되고 있습니다. 전통 무술 학교에서는 여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사 재현 행사에서 시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무기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창의성입니다. 사무라이들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갑옷을 뚫을 수 없다면 깨트리면 됩니다. 칼을 못 차면 담뱃대를 무기로 만들면 됩니다. 제약은 혁신의 어머니였습니다. 둘째, 적응력입니다. 사무라이는 카타나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최적의 도구를 선택했습니다. 전장에서는 카나보를, 궁전에서는 쿠사리 푼도를, 평상시에는 키세루를 사용했습니다. 융통성이 생존의 비결이었습니다. 셋째, 실용주의입니다. 이 무기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전설도 적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사무라이는 낭만보다 실용을 택했습니다. 이기는 것이 중요했지 멋있게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넷째, 다목적성입니다. 야타테는 필기구이자 무기였습니다. 담뱃대이자 방어도구였습니다. 하나의 물건으로 여러 목적을 달성하는 지혜였습니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카타나는 아름답습니다. 품이자 영혼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카타나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라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무기들을 개발하고 사용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 전략가였고 생존자였으며 혁신가였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유명한 것, 화려한 것이 기억됩니다. 카타나는 전설이 되었지만 카부토와리는 잊혔습니다. 하지만 잊혀진 것이 덜 중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한 도구들이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야타테가 문해율을 높였듯이 쿠사리 푼도가 불필요한 살상을 막았듯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 무기들은 주로 수집가와 무술 애호가들의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담고 있는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라. 상황에 맞춰 적응하라. 실용성을 중시하라. 자원을 현명하게 활용하라. 이것이 사무라이가 수백 년간 생존한 비결이었고 지금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다음의 역사책에서 사무라이와 카타나 이야기를 읽을 때 잠깐 멈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다른 도구들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실제로 전장에서 사용한 무기는 무엇이었을까? 역사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카부토와리, 쿠사리 푼도, 카나보, 키세루, 야타테 이 이름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고대 무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창의성, 적응력, 생존 본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역사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이야기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어쩌면 지금도 어딘가 다락방이나 골동품 가게에 이 무기들이 잠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주인도 그 가치를 모른 채로 말입니다. 혼조 마사무네처럼 언젠가 재발견되기를 기다리며 역사는 살아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지금까지 카타나보다 더 기발했던 잃어버린 사무라이 무기 5가지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